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위기와 도약의 과정을 함께 해온 전자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화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혁신 산업의 동반자로 함께 해온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계신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모시고 미래 비전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Lead the Future with Great Transformation, 대전환으로 선도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각 분야의 최고의 명사분들이 함께하는 강연이 오후까지 알차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외에도 전자신문 올쇼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알차게 준비한 만큼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승욱 전자신문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양승욱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사장 양승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 및 주제 강연을 해주실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신현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장님, 김기수 포스코 저탄소 공존연구 사장님, 장광필 한국조선해양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사전 녹화로 함께해 주신 우리 장영진 산자부 차관님, 야콥 폴슨 CIP 회장님, 릭 르몽 슈나이더 일렉트릭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자신문의 40번째 생일입니다. 1982년 창간한 전자신문은 전자정보통신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던 시기에 산업 입국의 자그마한 hul씨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개 역할은 물론 글로벌 미디어로서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주제는 대전환으로 선도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계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인플레이션 공포 등 급격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산업의 대전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해안을 얻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길을 찾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참관객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해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양승욱 사장님께서 뜻깊은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조 강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은 탄소 중립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인데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분이시지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대한민국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하셨고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셔서 재임 기간까지 10년간 세계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으셨습니다. 네, 현재는 IOC 윤리위원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욱 전자신문 사장님, 조억헌 전자신문 부회장님, 신현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대전환으로 선도하는 미래, Great Replacement and Lead the Future입니다. 이 주제는 제 생각에도 정말로 아주 타당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그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시점에서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올해 40주년이라고 그러시니까 40년 전에 우리가 이러한 전자문명 문화에 대해서 뭘 알았었는지 제가 자신이 뭘 알았는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앞서가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40년간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꿋꿋이 이러한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전자신문의 사장님과 또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앞서가시는 이런 세대였고 대한민국을 상당히 앞서가게 이끌어가신 이런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 인권 신장 이런 것을 제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알질 못했죠. 여기서 장관을 하면서까지도 잘 몰랐고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서 눈이 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주 보수적인 또 가부장적인 이러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또 남성으로 태어나서 여성과 남성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권적인 그 차이 이런 것이 그냥 당연시된 거로다 이렇게 알고 갔었는데 제가 장관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눈을 떴고 유엔에서 제가 3대 아주 좀 자랑보다도 좀 보람을 느꼈다 이런 거는 첫째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을 했고 두 번째는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양성평등, 여성의 지위 향상 여기에 대해서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이런 점을 우선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기후변화 왜 기후변화를 해야 되고 2050년까지 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
라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 사무총장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플랜 A뿐이 없다. 플랜 B가 없다. 왜냐하면 지구도 다른 지구가 없다. 비지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해서 제가 말씀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 plan B because we do not have a planet B either 라고 한 것이 제가 이게 지적재산권 저기를 강조를 안 할 테니까요. 마음대로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2019년 귀국해서 2019년부터 2년간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 목적은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숨을 못 쉬고 전부 다 그때 우리는 선견지명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그때부터 쓰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스크를 오래 쓴 사람도 드물 겁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미세먼지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미세먼지가 왜 생겼는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기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런 걸 만들었죠. 제가 그 위원장을 2년을 하고 그 이후에 해체가 됐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은 없고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 또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로 고생하는 거로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못했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다. 코로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위 산업 문명, 이 산업 발전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전국적인 목적하에 열심히 일만 했죠. 일만 하는데 사용된 연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석탄 아니면 가솔린 전부 다 이런 포슬 퓨얼 탄소 연료를 전부 다 썼습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죠. 미국, 영국 이런 할 거 없고 시작은 1850년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차를 타면요. 그때 전부 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 기차에서 푹푹 올라가는 가스 그런 것이 아주 참 자랑스럽고 진짜 배가 고플 때는 자동차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른 것 같은 사실은 그런 걸 느끼고 산 게 저의 세대입니다. 이런 것이 다음에 인류 문명에 큰 장애가 되고 위협이 되고 이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벗어나서 지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들어서 그야말로 불과 4, 5년 전부터입니다. 4, 5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좀 빠르게 하면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2007년부터 2016년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캠페인을 한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이 크게 보도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캠페인이 벌어졌죠. 그것을 유엔이 주도한 겁니다. 미국이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있어서 기후변화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을 설득을 하고 미중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유로피안 유니언이 여기에 앞서가고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협정이 그야말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은 이미 1992년에 교토 프로토콜이 채택이 되면서부터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OECD 들어간 것이 96년인데 그때 개도국으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개도국으로 분리가 돼서 이 교토 프로토콜은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 중국, 인도 모든 이런 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리가 돼 갖고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었죠. 그러니까 반쪽의 반도 안 되는 이러한 그 협정이었죠. 이것이 미국이 탈퇴하고 카나다가 탈퇴하고 막 등등 이렇게 하면서 또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런 그 어떤 조치가 없었죠. 그거를 2007년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 들어가면서부터 발동을 걸었다. 전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엔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저 사람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또 여성인권 신장 그거는 지금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저의 그 업적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저를 심지어 말할 때 미스터 클라이밋라고 이렇게 별명까지 붙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일종의 이제 유엔 사무총장 그만뒀으니까 이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지난 6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연설을 몇백 번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이 기후 변화,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설을 제가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제가 연설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아주 강조하거나 아주 겁을 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기후변화 현상이 있는 모양이다. 또 저 사람 또 맨날 그 똑같은 소리 하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약간 오늘도 좀 약간 이제 재미난 말로 하면 좀 겁을 좀 들여서 집에 돌아가셔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요즘 뭐 기후 온난하다, 뭐 기온이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데가 어느 나라의 어느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러시아까지는 나오는데 하여튼 그 흔히들 뭐 남극, 북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남극, 북극이 아주 추운 데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추운 데는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록을 보면 1860 몇 년에는 그 영하 70몇 도까지 내려갔고 대개는 1월 달에 최저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는 데죠. 그런데 작년 1월에 세계 그 유엔의 그 세계 그 기상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월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에 영상 45도가 올라갔습니다. 영상 45도하고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88.9도 차이가 납니다. 절대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재작년에 영하 45도 하던 것이 그 다음에 작년에 영하 45, 영상 43도까지 올라갔느냐. 약 90도. 90도의 차이면요. 100도에 물이 끓지 않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물이 된 겁니다. 그 정도 기온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한국, 뭐 이런 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 한 10나라 되는 나라들이 그냥 계속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이렇게 해갖고서 지구 대기에 올려놓은 것이 지금 계속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런 그 탄소 연기는 대기권에 올라가면 200년 동안 사라지질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뭉쳐서 있어가면서 지구를 싸고 있죠. 지구를 싸고 있는데 태양은 하루도 쉼이 없이 계속 쪼여내리고 이걸 뚫고 땅에 닿았을 때 반사되는 온도가 우리가 느끼는 온도입니다.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대기권에 맥혀서 올라가질 못하니까 다시 내려와서 지구가 마치 온실이 된 거죠. 지구가 온실이 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됐었을 때에 그 합의는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 기후 온도를 섭씨 2도까지 제한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많은 나라 그 개도국의 섬나라의 작은 나라의 개도국의 정상들은 1.5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로 협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앙겔라 메르켈 같은 뭐 독일 아주 선진국의 정상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1.5도를 하면 우리 산업 다 망한다. 이거 산업 구조를 다 고쳐야 되니까 돈이 없다. 등등 해서 2도로 했다가 3년이 지난 2018년에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의장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의장은 대한민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회성 박사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있죠. 1.5도로 내려야 된다라고 확정을 해서 지금은 1.5도가 우리의 그 아주 국제사회의 모든 그 합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5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냐면 안 된다. 대한민국도 조인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참 하기 싫은 거지만은 국제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가야 되겠다. 그건 좋은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국회가 그 다음에 바로 법안을 발의해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쏟아낸 모든 탄소 이걸 갖다가 35%까지 줄이라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무시하고 40%까지 올리겠다. 기업체에서 야단이 났었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했지만 저는 그건 잘한 결정이다. 미래를 보는 결정이다. 제 욕심 같아서 조금 더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정한 건 45%입니다. 45%. 2030년까지 45% 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동안에 나머지 55%를 싹 해서 제로로 만들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네트 제로의 캠페인입니다. 그것이 유엔이 정한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에서 뿜어내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합의사항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모든 탄소 연료 이거 전부 다 없애야 된다.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수력발전소도 없애고 재생에너지 아니면 원전 뭐 수소 지금 저 수소 에너지는 지금 막 개발이 막 한참 들어갔습니다. 수소 에너지 이렇게 지금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빨리 가고 그야말로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우리 자손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여러분 아들, 딸들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은 어떻게 살지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식대로 한다면 새 정부 들어와서
다행히 이 원전을 그 그린 텍소노미, 그린 에너지의 분류 체계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대세다. 지금 뭐 어느 대통령이고 어떤 국회의원이고 누가 장관이든 누가 회사 사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엔이 정한 목표고 세계 과학자들이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IPCC에는 약 2,500명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 특히 기후 과학자, 이제 영어로는 그 클라이미톨로지스트라고 그러죠. 클라이미톨로지스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이겁니다. 2050년까지 하여튼 1.5도를 넘어가면 죽는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도까지 올라간 거로 나옵니다.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그 세계 기상기구죠. 우리나라는 기상청인데 이건 유엔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상청에서 1.1도가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은 거는 0.4도다. 0.4도를 가지고 우리가 2050년까지 버텨서 0.4도까지 억제가 되겠느냐?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식대로 나가면, 세계가 하는 식대로 나가면은 이거는 2.5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2.5도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다 해면이 최소 60cm로부터 3m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뭐 3m까지 올라가면 뭐 다 우리 키를 확 지나가니까 한 2m 되는 분도 물에 빠져 다 죽겠죠. 60cm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 부산 앞바다, 뭐 경주, 포항 이런 데 앞바다에 바닷물이 60cm가 넘치면은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 상해, 런던 뭐 이런 그 전부 다 그 해면에 호주, 뉴질랜드는 다 섬이고요. 그다음에 남태평양과 캐리브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 다 물속에 잠기고 맙니다. 우리 롯데 105층인가요? 바닥에 60cm가 물이 쌓이면, 물이 고이면 그 빌딩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60cm 될 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시찰 가시다가 그 물난리 때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차가 못 가니까. 그만큼 인류는 완전히 문명이고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거가 그냥 협박성 보고는 아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십 년간 축적된 자료에 따라서 나온 결론이고 이 연구가 최근에 들어서 무지무지하게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이런 거를 기후변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 진짜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말로만 마이크 잡고 제가 얘기한다고 안 듣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남극과 북극을 갔습니다. 여기 남극, 북극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요, 지금 남극에 있는 세종연구기지하고 북극에 있는 다산연구기지,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 그분들 고생 많으신데 그분들 빼놓고 그렇게 간 분은 없습니다. 제 기억은 KBS의 앵커, 9시 뉴스 앵커 하던 황상무라는 그 특파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따라서 카메라를 메고 북극 남극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KBS에 막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때 임팩트를 줬는지 그냥 겁을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성격이 있습니다. 경향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믿어야 된다.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과학자, 세계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탄으로, 우리나라 발전소는 전부 다 석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료를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그런 태양광 같은 이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있고, 또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이 자동차, 이 현대자동차다, 기아자동차, 무슨 자동차다, 이거 전부 다 지금 발표가 나왔죠. 현대에서 2035년 되면 내연 휘발유를 하는 내연 기관 자동차는 생산을 금지하겠다라고 정의선 회장이 발표를 했고, 우리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앞서가는 분입니다. 요즘 그 수재 때문에 그 큰 공장이 수해 좀 났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셧다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제가 60cm까지 얘기하기도 전입니다. 아마 분명히 한 20cm나 이 정도 됐겠죠. 60cm 가면 공장이고 뭐고 다 죽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제가 포스코에 가서 이런 강연을 몇 번 하고, 포스코에도 지금 공장에도 가보고 강연하고, 그 수소 환원으로 하겠다. 이 고로가 8개인데 8개의 고로가 전부 다 호주에서 들여온 석탄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값이 싸고, 그러니까 수소로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하나 고치는데 1조씩 든다니까 그만 해도 8조 몇십 조가 들겠죠. 그러나 그거 안 고치면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느냐? 아무리 좋은 강철을 만들어내더라도 탄소가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탄소가 들어가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딱 그 탄소 들어간 만큼 관세를 때리죠. 그게 유럽에서 정한 기준이었는데, 며칠 전에 유럽 의회에서 그 법안을 고쳐서 거기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 사무국 같은 데서 한 그 탄소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이 탄소 부분을 갖고 오게 한 원료의 원산지까지 두져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팔아먹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만 쓰면 그건 결과적으로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댁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시고 회사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 탄소를 발생하는 거는 모두 줄여야 된다. 없애거나 없앨 수 없으면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이 한 장도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기 한 등, 이것도 전부 다 탄소 연료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시 개편이 됐습니다. 김상협 박사라고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그러니까 이 2050년까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지금 150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으니까 정해야죠. 해야죠. 우리가 그걸 갖다 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행정적인, 제도적인 조치를 탄소 중립에 둬야 된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누굴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과거 정부에서 모든 재원,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부족할 판인데,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7%가 안 됩니다. 하여튼 7%인데 그거를 2050년까지 70%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 현재 원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9%를 쓰고 있습니다. 29% 쓰고 있는 거를 7%로 내리고 원전을
내동 잘하고 있는 걸 원전을 내렸는데 지금 사실은 29% 하고 있는 걸 훨씬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걸 원전을 그야말로 한 5, 60%까지 올리는데 그 상당히 힘든 일이죠.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의 양을 확 줄이고 원전의 양을 대신 이거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다 지금 신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전 뭐 잘 됐다 이렇게 하고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정부 혼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기술이 좋아도 혼자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유로피안 유니언,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리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지만은 또 10대 또 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이런 거는 참 불명예스러운 딱지인데 이 딱지를 빨리 띄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 그 전자신문에서 앞서가는 이런 그 아젠다를 잡으셔서 이런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부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올려달라.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표를 가지고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년 전에 2019년에 제가 유엔 총회에 갔었는데 그레타 툰버리라는 16살 된 소녀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의 소녀. 그 사람이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유엔 사무총장 제 후임자하고 둘이서 대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때 문재인 대통령도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세계 정상들 앞에 놔놓고 이 젊은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여러분들이 내 꿈을 뺏어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해라. 우리 세대를 우리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다. 그것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도 뽑고 군수, 시장, 뭐 도지사, 대통령 다 이렇게 뽑는 주권자입니다. 이런 주권자로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할 일을 최대한도로 해라. 그러니까 국민도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의 이윤 얻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업은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기업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부터 해야 된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전에 세계에서 3대 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화란에. 이 화란의 연금 기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 큰 APG라는 그 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기 한전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전 전체 한 7% 정도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다 빼갔습니다. 한 푼도 안 내고 자본금을 회수했죠. 왜냐? 한전에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이 석탄 발전소를 짓는데 돈을 댄 겁니다. 석탄 발전소를 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아우성이 일어나갖고 이 화란의 APG 연금 기금이 돈을 도대체 한전에 줄 수가 없다. 빼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느 기업이라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만이 우리가 살고 지구가 살고 또 우리 자라나는 또 앞으로 개성되는 아주 후대의 미래의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다 같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뜻깊은 강연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전해주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전환을 위한 CIP의 기여라는 주제로 야콥 폴슨 CIP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CIP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P는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 CIP는 재생에너지 가운데에서도 해상 풍력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 운용사이며 나아가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계 4개 대륙과 14개 국가에서 해상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야콥 폴슨 회장님의 발표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Electronic Times 40-year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Although it's unfortunate that I couldn't make an appearance on site in person, I'm glad that I'm able to make an appearance through this session. I can fully agree with the Electronic Times International Conference topic, Lead the Future with Great Transformation, especially now that we have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gone through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nd is facing the challenge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mid the climate crisis. CIP is also proud to play a role in this great area of transformation. My topic for today is SIP's contribution to the great transformation. There's a little information about CIP. I will skip that very quickly, but just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akob Barøel Poulsen. I'm the managing partner of CIP, and we have now been running the company for 10 years and is one of the leading global financial companies in renewable energy, within offshore wind, onshore wind, and most oth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You can see that we currently have 19 billion AUM, so we have a target to get to 100 billion in 2030, but currently we have 19 billion euro AUM. We are developing 90 gigawatt of projects all over the world, so twice the current operating capacity in the UK, for instance, so quite significant. And we consider ourselves an innovator and industry pioneer in the climate change business. We have a global presence with 9 offices across Europe, US, APAC, and including Korea. You can see our target is 100 billion before 2030, and we hope to, before 2030, to have been involved in delivering 150 gigawatt of clean energy capacity and to have helped save the world 150 million tons of CO2. So quite significant targets, and I think all of this is financed by private institutional capital, primarily from pension funds. You can see our construction track record. We have been involved in the recent years in constructing 25 assets, and as you can see here, the performance has been really good. They are all the project status is mostly green, and just in a few cases of yellow, so a little bit above budget or above timeline. But generally, we have a really good performance in this area, and it's one of our key competences in CIP to build renewable energy projects. You can see that we are developing 90 gigawatt of production capacity all over the world. About half of that, 50 gigawatt, is offshore wind. A significant 20 gigawatt of onshore wind and solar, and the rest is storage and power to X projects. The 90 gigawatt is twice the size of the current UK renewable energy capacity, so quite significant also in a global context. And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announced electrolyzer capacity globally. I think a very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renewables is now the most cost competitive
technology in most energy markets throughout the world. So in Europe, you can see here, for instance, that both offshore wind, solar, and onshore wind has fallen significantly in price over the years, and we can see that even before the Ukraine crisis, the renewable technologies were competitive towards coal and gas. But in particular, now we have the Ukraine energy crisis. It's very competitive. So you can see that the red line there is the current energy level, price level in Europe is much higher than the current production cost of renewable energy. So we are very happy that there is a global backing for supporting fighting climate change. We sort of 90%, 91% of the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now covered by net zero pledges. So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part of, besides cost competitiveness, that to have the political backing. And it's also clear that that it's not only climate change which is important, it's also energy independency, it's the food crisis globally, and it's also consumer protection in many countries. So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drive the global renewable energy agenda forward all over the world. CIP, we have currently offered 5 funds in the market. So we have our flagship fund operating in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We have our new market fund operating in non-OECD countries, and then we have, but doing equity investments in the energy sector. Then we have a green credit fund extending credit, and we have an energy transition fund focusing on the power to X segment of the energy sector, and then an advanced biofuel fund also focusing primarily on the OECD also. So all in all, we are servicing most parts of the green transformation. As you can see in the middle, we are not doing fossil fuels, but we're doing all the other segments in what will be the journey to net zero in 2050. You can see that offshore wind has been growing dramatically until now. Offshore wind started in Denmark 30 years ago, and now the global capacity is around 50 gigawatts. We expect before 2030 it will be around 6 times that amount, so around 300 gigawatts globally. And the potential in 2050 is even bigger, with about 1,100 gigawatts globally in 2050. A lot of that is of course in the European markets, where offshore wind has historically been a very strong technology. But in the longer run, Asia Pacific will be a very important market for offshore wind, and we see in the very long run most of the potential in the Asia Pacific region. It's very clear that it's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at has been driving this very positive development in offshore wind. So the first offshore wind turbine established back in 1991 was 450 kilowatt, and now we are building projects which are with wind turbines which are around 30 times larger than that. So around 15 megawatt wind turbines. So that's a very, very, very strong technology development over the course of around 30 years, and the main reason, I think, why offshore wind is such an important technology in a lot of OECD countries primarily. CIP's offshore wind history started already back in 2001, when the team was part of the current Ørsted company. We were a lot of the management in CIP worked at Ørsted back then, being responsible for offshore wind. In 2012, we started CIP to focus even more on offshore wind and create a financial company that could invest a lot more money into offshore wind globally. And we have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developing
projects. So we have been building some of the most difficult projects in the European offshore sectors. So as an example, Via Marte in Germany and Beatrice in Scotland. We were one of the first investors in Taiwan, and we are also one of the first investors on the US East Coast. So basically took the first FID, financial investment decision, on a big commercial scale project on the US East Coast, the Vineyard Wind project. Our global offshore portfolio is spread all over the world. You can see an overview here. A lot of our projects, around 60% is fixed bottom project, and around 40% are floating projects. As you can see, we have a lot of projects in the Asia Pacific area,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Vietnam, in Taiwan, in Japan, in Australia, and we've even started developing offshore wind in New Zealand as well. CIP has been in Korea already for 5 or 6 years now. We take a lot of pride in working with the very strong industrial and energy companies in Korea, and we like that a lot, and I think it works very well for us to have this cooperation,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is cooperation is anchored with our local team in Korea. You can see that we believe that we expect Korea to be one of the key growth markets for offshore wind globally. So there's a very ambitious plan to have a 40%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and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ere's very good physical conditions in Korea for establishing offshore wind, and also I think a good regulatory process in Korea that makes it possible to develop the projects. And then I think finally we see that you could say Korea has a need to produce more of its own energy, so it becomes less dependent on imported gas and ammonia and hydrogen, basically. So we see that as a very strong driver also. And then of course it's very important that the industrial base in Korea, among the South Korean manufacturers, are very, very strong. So it's really possible to set up efficient production of offshore wind projects in Korea in cooperation with companies such as Hyundai, CS Wind, Samkang, M&T, etc. CIP's developments in Korea are clustered primarily in two clusters, and we are active in both of these areas together with partners in both cases. You can see that over the past 30 years, basically the size of energy projects, in particular offshore wind projects, has grown tremendously. So the first project, Vindeby, was a 5 megawatt project. It was a Danish project built in 1991. Currently, most of the projects we are working on are in the range 200 to 1,000 megawatt, and in the next decade we will do a lot of projects which will be significantly above 1 gigawatt. And I expect around 2030 we will see the first 10 gigawatt offshore wind projects in the form of islands. So basically we have plans now in Denmark to build artificial islands and surround each of the artificial islands with 10 gigawatts of offshore wind. And that will be a game changer. It will, create a massive amount of power for Denmark and for Europe, and be a game changer for Northern Europe. You can see the contemplated strategy for the North Sea. We have already we proposed the idea to build artificial islands to the Danish government back in 2019, and they are currently running a tender
which will end in 2023 for the first wind island, the Green Island, located next to Denmark. And we expect more islands will be established both in Denmark and in some of the other European nations like Germany, Netherlands, and the UK. And all in all, this will help fulfilling the target of having at least 150 gigawatts of offshore wind in the North Sea towards 2050. You can see that the idea about an energy island basically is that it increases the security of supply. It makes it possible to push out the wind turbines to far offshore areas where the wind is good and where there's a lot of space. And you also save a lot of money on reducing the grid capacity necessary. So energy islands can deliver ultra large, efficient energy production, and they can do it cheaper in the long run than more decentral build out of offshore wind. You can see that we have also started discussing the potential for energy islands in other areas. We think that it's primarily the Northern European area which is relevant, and the Asia Pacific area. And I think in particular Korea has a great potential for energy islands. Maybe it's not even necessary in Korea to build new artificial islands. Maybe it's possible to use existing natural islands for this purpose. So I think there is some very interesting ideas to explore in Korea in the coming years, and we will of course be very happy to be a partner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for the Korean industrial companies who wish to explore these possibilities together with us. My concluding remarks will be that the world needs to accelerate the green transition to combat the worst effects of climate change.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human race. So for all of us, no matter whether you live in Korea or Europe, CIP has pioneered multiple offshore wind markets to support the green transition, including several gigawatts already under development in Korea.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 benefit from offshore wind projects to grow the economy, create green jobs, enable stable energy supply, and decrease dependency on fossil fuels. As new energy technologies, including energy islands and power to X, mature, the case for offshore wind will grow even bigger. And this is also very relevant for Korea. CIP is committed to continue spearheading the green transition through offshore wind investment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authorities, supply chains, and industrial partner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강연을 진행해 주신 야코폴슨 회장님을 대신해서 COP 코리아 유태승 공동 대표님께서 Q&A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에 참석해 계십니다. 자, 우리 유태승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Q&A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자신문의 이준희 기자입니다. 폴슨 회장님 발표 말미에 언급하셨던 아일랜드 프로젝트, 덴마크 정부에 제안했던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한국 또한 에너지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너지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볼 때 같이 일할 만한 한국에 혹시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어떤 데를 좀 관심 갖고 계신지, 물론
해상풍력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등등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에너지선 프로젝트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사전에 한국 정부나 지자체나 기업들은 뭐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일단은 에너지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요긴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소 경제로의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P2X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아주 집약된 솔루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서도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에너지 아일랜드는 굉장히 매시브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이제 사업인데 에너지 아일랜드가 덴마크에서는 두 개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섬에다가 하는 조그마한 에너지 아일랜드가 있고 저희가 발표드린 대로 덴마크 쪽에서 북해 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10기가와트의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와 연결하는 에너지 아일랜드 인공섬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인공섬 같은 경우에는 1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케이슨 같은 구조물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송전 설비 그리고 P2X 설비, 일렉트롤라이저 같은 것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O&M 항만, 그다음에 군사 시설, 관광 시설 등 집약적으로 이제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하고 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회사, 그다음에 수소 생산, 암모니아 생산 그런 회사, 그다음에 이 건설 회사, 전기 관련 회사, 유틸리티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강력한 EPC 회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한전이나 이런 세계적인 그리드를 맡고 있는 유틸리티가 있고 또 그런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본 역시 한국에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과 연계해야지만 에너지 아일랜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 에너지 아일랜드를 특별히 덴마크에서 에너지 아일랜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국의 그 에너지 독립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실현한 것 이외에도 잉여 전력을 생산해서 주변국으로 인터커넥터라는 슈퍼그리드 개념의 인터커넥터를 이용해서 타국으로 에너지를 송출하거나 필요시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아일랜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목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정부나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냐? 굉장히 매시브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전부터 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개발의 단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모든 부분을 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비즈니스 케이스 우리 정부가 물론 하지만 참여할 기업들과 같이 사전에 미리 면밀히 준비해서 계획을 짜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P2X로 수소나 암모니아 또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업테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제도가 미리 갖춰줘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덴마크에서도 2019년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정부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패스를 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토라의 수출 전문위원 차근태입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에너지 아일랜드가 강한 바람을 찾기 위해서 자꾸 먼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생산된 전력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일랜드를 만든다 되면은 고정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폐유조선이나 이런 선박을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전력 생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에너지 아일랜드가 덴마크에서는 첫 번째 에너지 아일랜드가 비노라고 하는 에너지 아일랜드인데 해안에서 100km 정도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100km까지 나갔느냐? 일단은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제일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 해역을 찾다 보니까 100km 정도 나가니까 수심이 한 2-30m 정도 되는 아주 황금의 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00km 떨어진 곳에 경제성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하나의 경제성의 부분은 바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아일랜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존재하는 아일랜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공섬으로 이제 가게 된 그런 이제 구조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그 10기가와트의 전력을 어떻게 경제성을 이루면서 우리가 해안으로 육지로 가져올 것이냐? 그 에너지 아일랜드의 개념을 이렇습니다. 10기가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을 하지만 HVDC 케이블은 3기가만 건설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P2X, 그린 암모니아나 그린 하이드로젠으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기가와트 그리드로 그 이용률을 거의 100%, 뭐 항상 그 맥시멈으로 유지하는 그런 효율적인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전력으로 생산된 그런 그 P2X, 그린 암모니아, 그린 하이드로젠은 파이프나 HVDC보다 훨씬 가격이 싼 파이프나 아니면 우리 수송 선박으로 해안으로 송출하는 이동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찬 답변을 또 진행을 해주신 유태승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우주 꿈과 미래를 향한 뉴 프론티어라는 주제로 신현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사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항공 우주 엔진 회사로 2022년 6월 21일에 발사를 성공한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자, 신현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입니다. IT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과 그 발자취를 함께 해온 국내 최초의 ICT 전문지인 우리 전자신문의 창간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전자신문이 1982년도에 이제 발간을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82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그 엔지니어로서의 이제 꿈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 뭐 공부할 때부터, 뭐 대학교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세대는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 때는 뭐 그런 컴퓨터조차도 지금 뭐 없었던 시대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자 잡지, 또 신문, 그다음에 이제 논문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부를 하거나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시절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자신문이 큰 꿈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도 그때 실험실이나 또 회사 들어와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거나 또 분석을 하거나 할 때 또 전자신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컬럼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엔지니어의 어떤 인생과 우리 전자신문이 때를 같이 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그 전자신문의 창간 40주년을 축하하면서 또 저희 회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화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류는 뉴스페이스라는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소간 냉전의 상황에서 체제 경쟁으로 촉발된 이런 우주 개발이 이제는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의 경쟁 개발로 확대돼서 인류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각종 기술, 산업, 그리고 콘텐츠의 컨버전스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고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주는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로 하늘, 우주, 미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1990년 KSR 과학 로켓 개발로 출사표를 낸 지 32년 만에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32년간의 여정에 저희 한화도 함께 하여 왔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에 해당하는 75톤급 액체 엔진의 개발, 제작, 조립, 마지막으로 성능 검증까지 모두 한화의 손을 거쳤습니다. 저희 한화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발사체에 들어가는 100톤급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개발에 나설 계획이고, 우리 정부는 2030년에 자력으로 달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기술 자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화가 발사체 핵심 기술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이고, 재사용 발사체 등 차세대 기술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누리호의 체계 설계, 종합, 발사 운영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취지하에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도 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처럼 이제 우주도 산업 생태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한화도 우주 발사체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비전과 지속 가능한 도전과 투자를 목표로 누리호 고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로 더 멀리, 더 깊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왜 우주인가에 대한 탄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주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사업입니다. 민, 군, 관, 산, 학, 연이 합심하여 힘을 모으고 꾸준한 예산 투입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주로 가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인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주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초지능과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주 위성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우주가 디지털 공간의 핵심 도메인으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빅데이터와 AI가 접목되면서 그 잠재적 신규 가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주 인터넷입니다. 이미 그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30년이 되면 지상 이동 통신과 적에도 초고속 위성 통신이 결합된 6G가 사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하나는 우주 인터넷 시대에 대비하여 최고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들과 협력해 통신 네트워크 요소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나 페이저를 설립하고 미국의 카이메타에 투자하여 전자식 모바일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글로벌 우주 인터넷 기업인 원웹의 이사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5G 연결에서 소외된 지구의 오지와 하늘이 모두 연결돼서 진정한 3차원 초공간 초연결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펼쳐질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증강현실 OTT, 메타버스 등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디지털 미래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성통신 기반의 미래 도심 항공 운반 수단인 UAM도 도시를 차가 아닌 사람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을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의 힘이 더해지면 UAM은 단순한 기체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오버에어사와 UAM 기체 버터플라이를 개발 중에 있고 2023년 상반기 내년도에는 실물 크기의 무인 시제기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SKT, 한국공항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AM을 매개체로 지상과 항공을 끊어짐 없이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연관한 지구의 관측 영상 및 데이터 분석 사업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물류 흐름, 탄소 배출 모니터링, 석유 시추 추적을 통한 유가 예측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위성, 빅데이터, AI로 이어지는 정보 체인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위성체계 수출 기업이며 지난 20년간 축적한 고화질 영상 기술과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와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세트레가이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세트레가이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여 자생 가능한 서비스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제조강국 대한민국을 일궈낸 기적의 중심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발전시킨 탄탄한 중화공업이 있습니다. 또한 과감한 초고속 통신만 투자가 아니었다면 현재의 IT 강국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주가 우리 미래 세대의 가슴에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줄 드림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도전과 창조를 모토로 삼은 뉴 프론티어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약 200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아폴로 프로젝트였지만 수많은 신규 회사와 수만 가지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고 변방이었던 미국의 텍사스가 우주 개척 시대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신감과 활력을 회복하고 1등 국가 브랜드를 견고하게 다진 것까지 따지면 탁월한 영도력이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달 착륙을 지켜보고 영감을 받은 아폴로 키즈가
뉴 스페이스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자라났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개발 성공으로 인한 해외 인지도 상승 효과가 월드컵, 올림픽 개최에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현재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급변하는 국제 형세로 불안하고 지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 나라가 열정을 공유하며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꿈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주 기업으로서 한화는 미래 세대가 우주에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닦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현장감과 속도감을 갖추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에 기반한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우주 사업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과학기술 대중화를 넘어 우주 사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혼자서 다 하기 힘든 부분은 2인 3각으로 뛴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화가 채워나가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우주 관련 종사자가 약 1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60%가 35세 이하라고 합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국 젊은 세대의 이러한 우주에 대한 열광은 저 같은 우주 사업 종사자로서는 이제 부러운 점이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한화가 카이스트와 함께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동영상으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우주과학자 여러분, 우주영재 육성 프로젝트 우주의 조약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한화 스페이스허브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가 공동 개발한 미래 우주교육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주를 듣다. 정재승 박사, 김상욱 박사, 장대익 교수, 황정아 박사, 나사 폴륜 앰베서더와 현지 연구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이 함께하는 우주 인문학. 두 번째, 우주를 경험하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 석박사 멘토들과 함께 기초 과학이론 교육을 배우고 전문가들의 프로젝트에 주로 쓰이던 CDR 과정을 중학생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경험하는 우주 미션 프로젝트. 세 번째, 우주로 키우다. 해외 탐방의 경험, 우주 관련 전문가들의 1:1 진로 컨설팅, 카이스트 총장 수료증, 그리고 영재교육원 수강의 기회가 주어져 우주를 향해 꿈을 키우는 아너클럽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이 경험할 우주 체험 교육 프로젝트 우주의 조약돌. 미래를 이끄는 앞선 우주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무한한 우주를 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우주의 매력을 전하는 것도 저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브랜드, 우주 컨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주, 에너지, 디지털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미 강대국들은 맹렬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막대한 예산을 신기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단기간 내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에 맞물려서 장기적인 과학기술 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리호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린 우주 기술도 일각에서는 필요성 논란이 또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활발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전자신문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보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IT 담론을 제시해서 IT 대중화를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창사 40주년을 맞는 전자신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독립과 세계적 우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신현우 대표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전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기조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께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영진 차관님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장영진 차관님은 현재 정기국회에 출석하고 계신 관계로 영상을 통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영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산업과 성장을 함께해온 전자신문의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 진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 순서는 최근 산업경제 여건, 그간의 산업정책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산업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권의 규제 환경, 그리고 경직적 노사 문화, 업계 수요에 미달하는 인력 부족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심화된 불안정한 공급망,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노사 문화에 관해서는 최근에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배소 등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도 점차 격화되어서 대중무역 수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정말 그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제조업의 경기 전망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증가율, 생산 연령 인구, 총요소 생산성 등 우리 경제를 미래 잠재력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 20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미래에 아문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면 그간 민간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고, 정부의 지원도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기반한 성장 역행적인 기업 지원 제도도 많은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클수록 지원은 줄어들고 규제는 늘어나는 그런 성장 지원 시스템을 인해서 우리의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데 대한 정책적 대응도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린, 디지털, 서비스화 등 3대 메가 트렌드에 대한 대응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 지향 산업 전략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 시스템 고도화, 산업 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라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혁파, 투자 유인,
입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부가 지난달에 1차 조사된 53개 건 337조 원의 규제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7건의 애로 해소 방안을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사업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투 유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앵커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 지원을 위해서 첨단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산단 우선 조성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네거티브 존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전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같은 경우 자연보존구역 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유통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투자 프로젝트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사의 열분해유 생산공장 구축은 그동안 규정 해석으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것을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신속한 3단 입주가 결정되어서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B사의 2차 전지 생산시설 구축 같은 경우도 대학에 대한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있었지만 먼저 공장을 착공하고 평가를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투자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C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스마트 야드라든가 배터리 소재 R&D 센터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혁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과의 격차를 늘리고 선진국으로 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R&D 방식도 그간의 팔로우 방식에서 벗어나서 파괴적, 도전적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목표 지향적인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서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혁신 인재입니다.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판기술 분야의 창의적인 혁신 인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서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 역량을 갖춘 융합 연재를 양성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 산업학과의 증원을 통해서 그간 산업계의 수건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을 10개 이상 진행하고 주요 산업별로 전문 인력을 14만 명 이상 양성해서 기업들의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성장할수록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규제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 하에서는 이 중간에 어떤 성장 사다리를 가로막는 각종 세제라든가 애로사항들을 다 해소하고 또한 민간 합동으로 중견기업에 4천억 원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1조 2천억 원,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 확산 등을 통해서 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한편에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해서 산업의 그린화를 추진하는 한편 또한 제조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 산업들이 융합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이 정말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이런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그 세계 인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신속 과감한 투자와 경쟁국 수준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AI 로봇이 대표적인 산업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추격이 극심하고 그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을 통해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또 선진국들의 어떤 견제도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배터리 산업의 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로봇은 미래에 정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분도 중국산 저가 로봇이라든가 미국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입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핵심 부품 개발, 공공 수요 창출, 로봇에 적합한 안전 기준 도입 등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철강, 조선과 같은 우리 전통 산업에 대해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부품 소재 확보를 위한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그 사업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시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 아세안 저가 제품 유입 등 그리고 이 선진국 중심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LNG, 수소용 강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수소관원제철 등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한 기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모처럼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역시 중국과의 경쟁, 여러 가지 친환경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무탄소 선박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기술 인력 양성,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조선 산업이 지금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우리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통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공급과 수요 시스템의 양방향 혁신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가 치우쳤다면은 이번 새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서 원전 비중을 21년 27.4%에서 30년 30% 이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신한울 3사고기에 24년 내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보급 목표도 우리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도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석탄, 가스 등 겨울철 수급 대응에 따른 물량 조기 확보, 수요 절감을 통해서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에너지 해외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수요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효율 신예박을 통해서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소비 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건물 분야에서도 에너지 캐시백 전국 확대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차 전비, 중대형 승합, 화물차 연비 등급 신설 등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원전 분야 일감 조기 공급을 통해서
그간의 다소 약화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통해서 우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원전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혁신 벤처도 적극 육성해서 지금 현재 2,500개 정도의 기업을 30년까지 5,000개 이상, 일자리는 3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펀드 조성, 규제 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 펀드 5천억 조성 및 5대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을 적극 개발하고 VPP 통합발전소라든가 차세대 ESS 등 미래 기술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상 교섭 중심의 통상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공급망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통상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포가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는데 폐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 모임 참여를 통해서 국익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IRA 문제도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방미를 통해서 미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이후 급격하게 대두된 IPEF도 우리 산업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익에 기반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공급망 연결을 위해서 국가 간 핵심 광물과 원자재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금 진행 중인 대통령님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서도 광물 협력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 공급망, 산업 협력, 그리고 원전, 방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다자규범인 글로벌 그린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부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말 대표적인 정책에 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산업 입지, 노동, 교육, 인증, 의무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논의가 되는 노란봉투소법 관련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노사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의 노사 상생 및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선업 분야의 어떤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가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정말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우리 산업이 우리나라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든가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00억 불에 달했던 무역 적자가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최대한 줄여서 무역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의 기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환경 이슈들이 있습니다. RE100, 그다음에 CBAM 등 여러 가지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우리 업계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신문 40주년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께서 좋은 강연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의 오전 세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전환으로 선도하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또 의미 있는 강연을 진행해 주신 네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요. 보시면 11시 51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주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내에 계신 분들께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등록하실